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지난주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주간 기준으로 일제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 장세에 일희 일비하는 장세 속에서도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3% 강세를 나타냈고요.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무려 4.5%가량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다양한 이슈들 주목을 해봐야 하는 가운데 특히나 미국의 신규 부양책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진척 상황을 보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고요. 증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이번 주 금융주를 필두로 미국의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주 증시에 미칠 영향들 다시 한번 글로벌 이슈 투데이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지난주에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듣고 오겠습니다. 유민희 외신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간으로는 다우가 3.2%, S&P 500이 3.8%, 나스닥이 4.5% 넘게 올라서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을 보였고요. 중소기업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6%가 넘게 올라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는 부양책에 대한 의견으로 시장이 움직인 만큼 요일별로 부양책 진행 상황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요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 단행을 연기하겠다고 알리면서 3대 지수 일제히 내렸고요. 수요일장엔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지원안 연기를 번복하고 항공업계 등 일부 기업을 위한 지원안을 언급하면서 항공주를 중심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목요일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부양책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항공업종만 지원하지는 않겠다며 제안을 거절했지만 더 큰 부양책을 요구하자 시장은 0.5% 전후로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장엔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의 의견을 수렴, 시장에 더 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오르며 한 주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기존 제안안에서 약 2천억 달러에 더한 총 1조 8천억 달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제안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바란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추가 부양책이 대선인 11월 3일 이전에 단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해 증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IT와 소비재가 1.5%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유가가 내리면서 에너지 업종은 반대로 1.5%가 내렸고요. 항공주, 대체에너지 관련주는 1% 전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자일링스가 14%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자일링스는 무선통신이나 자동차 및 항공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AMD에서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인수 금액은 프리미엄을 더해 3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르면 이번 주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수건이 타결되면 AMD는 인텔을 상대로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급성장하는 통신 및 방위 산업에서도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대규모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주가는 금요일장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이외에는 퀄컴이 2%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퀄컴의 반도체를 장착한 아이폰 12의 판매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반면 인텔,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주요 반도체 기업은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 오른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팡주와 친환경 자동차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3%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아마존에서 발표한 프라임데이 일자가 연말 쇼핑 시즌과 맞물리면서 역대급 프라임데이 매출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다만 주간으로는 모두 상승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금요일장의 상승분을 포함해 한 주간 4.5%가 올라서 434달러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다음은 유럽과 상품 시장입니다. 유럽 증시는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회복 기간을 5일 단축했다는 임상시험 결과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법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주간으로는 주요 지수 모두 2.5%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공급 위축 우려가 일부 해소되어 일제히 내렸습니다. 노르웨이 석유업계 노동자들이 열흘간의 파업 끝에 임금 협상에 성공하면서인데요. 양대 원유 금요일은 하락했지만 그간의 파업으로 지난 한 주 동안 9%가 넘게 올랐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 약세 및 부양책 기대감 속에 1.6% 올라 1,926달러 선에 장을 마쳤고요. 주간으로는 0.9% 상승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 0.84% 내려서 93.0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 강다은 박찬희 외신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지난주 마감했던 뉴욕 시장과 유럽 시장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바로 첫 번째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투데이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미국 증시 트렌드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 주간 기준으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모멘텀들, 원동력, 재료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은 외신캐스터, 지난주 미국 증시 트렌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최근에 사실 미국 증시가 특별한 모멘텀을 잃은 채 하루하루 급등락을 거듭하는 양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부양책에 대한 타결 기대 그리고 불확실성에 따라서 급등락 또 변함없이 이어지다가 금요일장에는 조금 종목별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이 시장 업종별로 조금 엇갈린 방향으로 이끄는 바가 컸었는데요. 일단은 빵주들 대체적으로 함께 올라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이끌어줬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10월 13일, 14일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3% 넘게 올랐고요. 이와 함께 미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목표가를 4,000달러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소매 업종들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줬는데요. 이베이, 월마트, 타겟 등 소매 업종 전반적으로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 자체가 상승 마감했고요. 더불어서 카드 관련주 역시 이 결제 건이 증가하면서 실적에 대한 또 기대 역시 상승하면서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등 카드 관련주들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은행주들의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은행주들 금요일장 주가 자체는 보합권에서 조금 마무리하는 장세가 이어졌지만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은 만큼 이번 주 한 주간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그 추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애플 신제품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애플도 1.7% 상승 마감했고 관련해서 퀄컴도 2%, 쿼보 등 애플 관련주들 역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 상승했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마존과 함께 강하게 또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미국 시장에서 산업주들이 강한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 1.4% 상승 마감했는데요.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달리면서 일단 산업주들 견고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자동차 관련주들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GE 금요일장에는 2.8%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르웨이에서 파업을 중단하면서 유가 자체가 조금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에너지 관련 종목들, 에너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1% 좀 넘게 하락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맵으로 살펴봐도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별로 조금 엇갈린 장세가 나타났다는 점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증시 대표적인 업종들과 종목들이 실적 기대감 속에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금융주, JP모건과 시티그룹 등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이 금융주를 중심으로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역시나 가장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가 미국의 신규 부양책 관련한 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 규모를 1조 8천억 달러로 제시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찬희 외신캐스터 업데이트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부양책 규모를 1조 8천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트럼프 정부가 전에 제시했던 것보다 2천억 달러 더 늘어난 건데요. 하지만 이 부양책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 전까지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졌는데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일부 전진, 이부 후퇴라면서 거부를 했고 공화당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면서 퇴짜를 놨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부양책 협상을 중단하라고 선언했다가 반나절 만에 다시 이를 일부 자금 지원 법안은 진행하겠다고 말을 바꾼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뉴욕 증시도 롤러코스터를 탔었습니다. 그러다 금요일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이 추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부양책 수정 카드를 들고 나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큰 제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과의 그 부양책 규모는 4천억 달러까지 좁혀지기는 했지만 양당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실망감이 여전합니다. 다만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인 부양책 협상을 재개했고 규모도 상향 조정하면서 이전에 비해 상황이 나아진 것은 맞다면서 여전히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는 했지만 대선까지 남은 3주 동안 부양책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네, 부양책과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또 속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공식 홈페이지에 민주당 동료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은 전적으로 불충분하다면서 비판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부양책이 대선 이후에 만약 민주당이 당선된다면 더 큰 규모로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 여전히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IB들의 뉴욕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부양책 타결 그리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글로벌 IB들의 미 증시 전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이치뱅크는 시장의 3분기 실적 예상치가 올랐고 대손 충당금 적립 규모가 줄어들면서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 실적 예정인 은행주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전히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에 대한 글로벌 IB들의 전망은 어떨까요? JP모건은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강세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면서 옵션 시장은 대선 일에 부여했던 프리미엄을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선거가 박빙으로 흘러서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에 대비하는 거래가 많았지만 최근에 이 바이든의 뚜렷한 강세로 해당 가능성에 대비한 거래가 줄었다는 설명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블루웨이브, 민주당의 승리가 신기하게도 증시의 약세 촉매에서 최근 강세 촉매로 뒤바뀌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골드만은 여전히 대선 전에 큰 변동성 장세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크게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이 재정 정책, 특히나 이 부양책을 둘러싼 변덕스러운 움직임이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특이하게 테슬라에 주목한 글로벌 IB도 있습니다. 배런스는 테슬라가 대선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방탄 주식이라고 평했고요. 웨드부시 역시 이에 대한 기대를 표했는데요. 일단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오는 21일 마감되는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주당 55센트, 매출 82억 달러를 예상하는데요. 그 추이는 추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는 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우려 역시 강한 상황인 만큼 글로벌 IB들의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추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IB들이 바라보고 있는 미국 대선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주식 예측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3분기 실적이 지금 10월 21일 마감되는 수요일 시장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테슬라 주가 흐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미국이 코로나19 관련한 제약업체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지원한다는 보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박찬희 외신캐스터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미국의 코로나19 상황부터 확인해 보고 갈까요? 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그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난 주말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8천 명을 넘기면서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770만 명을 넘기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개발을 위한 움직임 또한 활발해졌는데요. 기사를 보면 트럼프 정부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에 양측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에 4억 8,6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 개발과 10만 회분의 치료제 공급망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해당 약품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를 받으면서 투약한 약품이기도 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80대 이상의 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서 미국인 100만 명에게 항체를 무료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올해 말부터 최대 10만 회분의 약품을 미국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별도 계약에서는 내년에 1,000만 개의 약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 외에도 제약사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도 미 FDA에 항체 치료를 위한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반면에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일일 평균 5만 명을 넘기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5번째 뉴스 체크해 보시죠. 네, 파산 운영 중단을 선언한 항공사가 43기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속에 전 세계 항공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찬희 외신캐스터, 내용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파산한 항공사가 전 세계에서 43개가 나왔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항공사들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영난을 피하지 못했다면서 연말까지 파산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CNBC 기사를 보면 항공사들은 항공 매출이 대부분 2, 4분기와 그리고 3, 4분기에 나오기 때문에 4, 4분기와 그다음에 1, 4분기가 가장 힘겨운 시기라면서 파산은 거의 연말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영업 중단 또는 파산한 항공사의 숫자는 재작년에 56개에서 지난해 46개로 감소했다가 올해에는 현재 43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은 2달 동안 더 많은 파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항공업계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항공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사업을 확장했었고 항공편의 규모도 약 2배로 늘렸다고 전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항공사들은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없이 고비용 구조를 견뎌야 하는데 각국 정부의 대대적인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지금보다 더 많은 파산이 나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규모가 큰 항공사들도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항공편을 대폭 줄였다고 하는데요. 이마저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의 대형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속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AMD가 자일링스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보도 살펴볼 텐데요. 이에 따라서 자일링스가 지난주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강다운 외신캐스터, 그런데 희비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네, 일단은 이 AMD가 자일링스 인수 소식에 자일링스는 14% 급등했고 AMD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AMD 그리고 엔비디아, 인텔 같은 이 경쟁 기업들의 경쟁 심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 자체가 조금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이번 인수권 자체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두 기업의 주가 모두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자일링스의 시총이 260억 달러 정도인데 이번 인수권 자체의 규모가 3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병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 목적은 데이터 센터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에선 AI를 통한 데이터 처리 성능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처리 속도인데요. AMD의 데이터 센터용 제품이 경쟁사인 인텔이나 엔비디아에 비해서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AI를 통한 데이터 처리 가속 플랫폼 분야에 있어서 선전하고 있는 자일링스를 인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AMD는 올해 코로나19 속에서 개인 PC 그리고 게임용 콘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2분기 수익만 하더라도 순이익이 4배 이상, 매출은 26%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자일링스의 인수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의 경쟁을 감안할 때 AMD의 시도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대체적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AMD 그리고 자이링스 두 기업 모두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AMD의 주가가 올해 90%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 급등에 따라서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 여력이 충분히 생겼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자이링스 인수에 지금 착수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월가 브리핑 시간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번에는 시장에 흔들리지 않을 펀더멘털 강한 종목들을 선정해 봤는데요. 박훈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대선과 코로나19 부양책 불확실성 등이 산재한 변동성 시기에 펀더멘털이 양호한 종목들을 선정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는 P&G를 선정했는데요. 10월 20일에 있을 P&G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모건 스탠리는 전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P&G의 글로벌 실적이 견고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적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P&G의 펀더멘털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매우 양호하며 앞으로도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와 함께 P&G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수 적기를 가리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건 스탠리는 P&G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158달러로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RBC 캐피털은 클라우드 기반 정보 보안 회사인 Zscaler를 선정했는데요. RBC 같은 경우는 현재 200억 달러의 레가시 보안 시장에서 Zscaler의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2024년까지 해당 시장이 35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RBC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원격 및 재택근무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9월 초에 실적 발표 이후 Zscaler의 주가는 14% 이상 상승했지만 RBC는 Zscaler의 주가가 향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BC는 현재 Zscaler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150달러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룹캐피털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양호한 종목으로 파파존스를 꼽고 있는데요. 파파존스의 디지털 사업 확장과 메뉴 투자 증가로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달 새 파파존스의 주가가 10% 넘게 빠진 가운데 현재가 매수 적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룹캐피털은 파파존스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는 110달러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베드베스 앤드 비욘드도 선정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베드베스의 실적이 견고하고 또한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또한 베드베스는 온라인 구매 및 매장 픽업 서비스를 론칭한 가운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매장들을 정리함에 따라 가격과 프로모션 측면에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베드베스에 대해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27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월가에서 꼽은 펀더멘털이 양호한 종목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좋은 기업들 자세하게 체크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주간 체크포인트 확인해보죠. 박찬희 외신캐스터, 이번 주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의 부양책 협상과 그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해봐야 합니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회의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기업 실적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부양책 소식부터 살펴보면 대선이 가까워지는 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의 부양책 협상 관련 소식으로 증시에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관련 말 한마디에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인 바 있는데요. 특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선이라는 변수를 긍정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전 판정을 받은 이후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강세를 더 굳히는 추세인데요. 그전에 월가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봤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할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증시 또한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요일에 예정된 2차 토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상 토론을 거부하면서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한편 JP모건과 시티그룹을 시작으로 기업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은 증시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큰 충격을 받았던 2분기에서 벗어났고 또한 3분기에는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되살아난 만큼 실적이 회복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9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소비자 물가 지수 등 주요 지표들도 발표된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투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이후 더 자세한 분석과 함께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